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한 지 2년 되어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예민한 건지 누군가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일인지 저 혼자 고민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지금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은 다른 쪽에 살다가 시흥으로 이사를 온 케이스이고 저는 서울 쪽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시흥에 왔어요. 직장 선배 소개를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은 첫 만남부터 매너가 온몸에 배어 있어서 제가 마음을 열게 되었었고 상견례 하면서 만난 시부모님들도 말투나 행동이 매우 점잖으셨습니다. 고급 어휘를 구사하며 행동 하나하나가 멋스러운 어른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깍듯하게 예절 지키시고 본인을 낮추시며 저를 높여주시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 의견 다툼 없이 결혼까지 끝마쳤죠. 결혼 후에도 흔히 말하는 시월드라던가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었고요. 오히려 며느리인 저한테 어찌나 살갑게 해주시는지 애교 없는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그렇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산부인과 검진을 가야 하는데 남편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같이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보자 해서 낮 시간대라 한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산부인과까지 나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임산부 배려석에 저는 앉아있고 남편은 제 앞쪽에 서 있었는데 행색이 이상한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가 타셨는데 한쪽 다리를 불편하게 절며 걷고 있었고 그분이 타자마자 술 냄새가 코를 찔러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말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만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외마디 비명처럼 가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지만 몸이 무거워서 행동이 빠릿하게 안 되는데 남편도 갑자기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아저씨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인지 술이 취해서는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소리만 질러대시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가시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건가 하기엔 노약자석도 충분히 비어 있어서 나에게 묻지마 폭력이라도 일어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좀 무서운데 마침 지하철역에 도착했고 남편이 번뜩 정신을 차리더니 제 손을 끌고 부랴부랴 내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도 왠지 저를 쫓아내리려고 하는 듯 했지만 걸음걸이가 굼떠서 문이 이내 닫혔고 닫힌 문 창문으로 저희를 계속 보면서 창문을 탕탕 내리치더라고요. 간만에 대중교통도 타고 데이트하는 기분이었는데 무섭고 놀라서 주저앉아버렸고 남편이 달래줘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쉬다가 그날 시댁 식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약속이니 가야지 하고 나갔는데 자리가 길어져서 결국 밤이 늦었고 시댁에서 하루 자고 가게 되었어요.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었는데 꿈에 그 할아버지가 또 쫓아와서 식은땀 흘리면서 눈을 떴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없더라고요. 물이라도 마시러 나간 건가 싶어서 일어난 김에 저도 물 한 모금 하려고 나가려는데 주방엔 불이 켜져 있고 남편이 시어머니랑 속닥속닥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땐 왠지 사람이 본능적으로 엿듣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엿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문가에서 엿듣게 되었어요. 엿듣게 되는 것들은 거의 항상 높은 확률로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하철에서 만난 그 행색 이상한 할아버지는 노숙자가 아니라 제 남편의 친부라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 제 입을 꽉 틀어막고 숨죽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아까 지하철에서 아빠 봤어 하자 어머님이 뭐? 어디서 뭐하고 있어? 아빠도 만나고 갑자기 왜 지하철을 탔어? 오늘 차에 갑자기 고장나서 술이 막혔어. 설마 만날 줄 알았나? 그 사이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그리고 어디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뭔 전철길을 돌아다니고 있어. 내가 더 놀랐었다고.
병원에서 탈출인지 퇴원인지 했다고 연락이 왔었다. 어차피 우리 여기 이사한 것도 모를 거고 애 출산 앞두고 신경 쓸까봐 굳이 말 안 했어. 어디 여기서 봤어? 집 앞 정류장 아니고 그전엔 내려서 모를 거야. 앞으로 지하철 버스 타면 안 되겠어. 얼굴 엄청 빤히 보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 여기까지 듣고 제 사고회로가 복잡해져 갈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지금 시아버지는 재혼하신 분이라는 건가, 이게 뭔 일이지 싶을 때 제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그 핑계로 방에 불을 켜고 마침 그때 일어난 척하며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난 척했어요. 남편이 제 벨이 울린 걸 듣고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내 방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깼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 물음이 평소 같았으면 자다 일어나서 잠 설치지 않았느냐고 걱정하는 다정함으로 느껴질 텐데 그때는 혹시 일어나서 다 듣고 있었어? 처럼 들리더라고요. 아니, 친구가 이 시간에 전화를 했네. 이 친구 원래 술 먹고 자주 새벽에 전화하는데 안 받지 뭐. 자기는 안 자고 뭐해? 어머님도 나와 계시네. 목말라서 나왔다가 우리 애기 낳으면 뭐 필요한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느라 좀 나와 있었어. 라고 말하는데 어쩜 이렇게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술술 하는지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알았어. 이따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한다며. 얼른 자자. 알았어. 어머니, 저 일단 잘게요. 전화로 이야기해요. 그래, 잘 자거라.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다시 누웠는데 미친 듯이 쿵쿵대는 심장에 혼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나 어제 사실 어머님이랑 대화 들었어. 어제 들었던 일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거고 지나간 일이라 굳이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고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숨기는 거 없이 해줘. 말을 하고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던 선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색이 된 눈빛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말을 이어갔어요. 일단 자기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고 내색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 그래도 자기는 내 남편이니까 나한테는 솔직하게 털어놔주면 안 될까?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이 지속되다가 입을 뗀 남편은 그래, 어차피 들었다면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지 라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들은 대로 지금 시아버지는 재혼하신 분이 맞고 지하철에 그 남자가 친부이다.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고 어린 시절 엄마가 도망치듯이 나 데리고 나왔고 혼자 일하고 살다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일이 잘 풀려 나도 안정적으로 되었다. 간간히 들리는 소식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전전한다고 들었고 끊어진 인연 무시하고 살았는데 어제 그렇게 마주쳐서 놀라기도 하고 너랑 아기 걱정에 도망치듯 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친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치부를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고 저도 그간 말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어. 고생 많았다. 하고 남편을 토닥거려줬습니다. 그렇게 일이 잊혀져 가는 듯 했지만 얼마 전 갑자기 친구들의 모임이 생겨서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지하철에서 그 할아버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플랫폼에서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무심코 턱하니 앉으시더라고요. 저번처럼 술 냄새가 심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저번에 한번 잠깐 본 걸로 날 알아보진 않겠지, 괜히 의식하지 말자 하면서 앉아있는데 저번과는 다르게 멀쩡한 말투로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기 아가씨, 날 부른 게 아닐 거야 생각하며 대꾸를 하지 않았더니 아가씨 남편이 김모모요? 했고 사라는 거 아니니 대답 좀 해봐요. 간절한 듯한 목소리에 돌아보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전 죄 없는 사람입니다. 죄라고는 365일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2달이 다 못쓰게 돼서 수술 2번 받으면 낫는다 했는데
짐 챙기러 돌아간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 보험 들어놓은 것까지 싹 다 가지고 나갔다고. 그 뒤로 다리 고장나고 못 먹던 술까지 시작해서 간이 고장났어. 어떻게 찾으려고 해도 꽁꽁 숨어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가지고 갔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알고 보니 남자가 있었더라고. 그 남자가 설계사였는데 난 아직도 내가 왜 대낮에 차에 치였는지 모르겠고 라며 계속 말을 하는데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지 않고 역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뛰지 마요. 홀몸도 아닌데.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조심하라고 제발. 계속 외치던 할아버지.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어느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태아보험부터 제 보험까지 시어머님이 자료를 많이 뽑아오셔서 권유를 하셨던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보험까지는 제가 과대망상하는 걸지 몰라도 할아버지 이야기는 너무 진실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남들한테 못 물어보겠어요. 할아버지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걸 알게 된 저는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제가 임신해서 감수성이 예민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이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남편한테 툭 까놓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촉으로는 할아버지 말이 더 진실 같긴 하거든요. 지금 시아버지께서 과거에 보험을 했었던 것도 맞고요. 어디 흥신소라도 알아봐야 할까요? 저는 50세에 다 알만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기가 막히는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형님은 남편의 누나였어요. 나이는 65세입니다. 저는 나이 차이가 있는 편이라서 시어머니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에게 시어머니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형님의 시댁에는 신세대 사고방식을 적용한 사람이죠. 형님의 남편은 70세에도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이 각각 2명씩 있는데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고 지방에서 2분만 사시고 계시죠. 저희가 사는 곳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시댁은 시어머니만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과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남편과 제가 가끔씩 자주 들여다보고 있어요. 형님은 친정인 시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오고는 했는데 거기 살고 싶어 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나이 50살에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담당하다가 갑자기 신설 부서로 이동하는 바람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밑에 직원들과 하나씩 함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다투다가 제가 홧김에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체중이 실리는 바람에 손목에 금이 갔고 가슴 갈비뼈에도 금이 가버렸었죠. 처음에는 손만 아팠고 갈비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결리는 느낌이어서 가슴팍으로 부딪혀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괜찮냐고 제게 물어봤지만 저는 그때 남편에게 무척이나 화가 난 상태라서 말도 하기 싫으니까 비키라고 말했어요. 그럼 나에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꼴 좋다. 네가 하늘같은 남편에게 발길질 하려다가 벌을 받은 거야. 약 올리는 남편이 보기 싫어서 저는 남편을 안방에서 내보냈고 손목을 만졌는데 무척 아팠었죠.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여서 다음날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손목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손목에 통증이 심해서 갔었는데 가슴 쪽도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살짝 아프다고 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니 미세한 실금이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하더군요. 손목에는 깁스를 했는데 몸을 비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지 않으면 가슴 통증은 없었어요. 그런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오른쪽 손목에 깁스를 한 채로 병원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나 엄마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닭백숙 하려는데 일찍 와. 올 때 콜라 사오고. 저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간 상태라서 집에는 남편과 둘뿐이고 지금은 병원이고 거기에 손목에 금이 가서 회사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며칠 쉬어야겠다고 하면서
회사 일이 바쁜데 걱정이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뭘 금강구 가지고 집에서 며칠씩이나 쉬어. 회사가 바쁘면 가봐야지. 퇴직할 나이도 가까웠는데 그러다가 실직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갈비뼈나 손목에 금이 갔다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누가 예쁘게 보겠어. 얼척이 없더군요. 마치 제 회사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마요. 어디서 함부로 나한테 말대꾸야. 어리광도 분수껏 해야지. 올케는 가만 보면 너무 엄살이 심하더라. 금간거 정도로 어떻게 되지 않아. 형님이 친정에 왔다는데 오지 않고 병원이 어쨌다고 하는 꼴이 퍽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살 아니에요. 형님이나 엄살 피우지 말지 그래요. 맨날 아프다고 죽는 소리는 누가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리광이라니요. 말 좀 골라가면서 하시죠. 형님은 그렇게 한 번씩 말하는 폼이 모양 없어 보이고는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한마디 맞받아주고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게 상책이었죠. 그 후에 형님이 얼마 전에 욕실 앞에서 넘어져서 척추골절을 당했다면서 시어머니가 급히 연락을 해오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저보고 함께 형님 댁에 내려가자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당연히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었죠. 시어머니 연세가 87세에 고령이셔서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가시게 할 수는 없었는데 형님 걱정 때문에 가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회사에 있는 몸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냐? 지금 그깟 회사가 문제야? 다 때려치우고 나랑 가보자. 어머니 죄송해요. 전 그러시면 은수 아빠한테 가자고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끝냈었죠. 제가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전화를 받아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길게 하지 못하고 끊었더니 마음이 급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있는 대로 다 대신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바쁜데 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하시게 했어? 지금 당신 일이 중요하냐고. 누나가 119 신고가 급한 상황이라는데 얼른 가봐야지 뭐해. 뭐? 119 응급 상황이라고? 나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금 난리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너만이라니? 내가 집에서 노는 여자야? 개벽다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바쁘니까 끊어.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었는지 일찍 조퇴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형님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어떠셔? 라고 했더니 성질부터 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가 지금 거기서 말로만 그럴 때야? 우리 누나는 척추 골절에다가 심장병에다가 앞도 안 보이고 위급하니까 빨리 내려와. 사실 남편의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다음날 연차를 쓰고 형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면회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몇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벌써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어머니를 형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님 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잘 챙겨 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형님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일단 저는 간호사를 통해서 형님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골절은 무슨 골절. 뭐 크게 말하면 금이 간 것도 골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살짝 실금만 갔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형님이 하도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확대를 해서 보니까 실금이 보이더랍니다. 일단 나이도 있어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도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다네요. 그리고 심장병은 무슨 심장병, 담당 의사가 웃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가족들이 걱정하시겠지만 바로 퇴원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가슴 쪽이 아프다고 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해봤었는데 경미한 증상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6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흔히 있는 증세로 실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담당 의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해달라고 환자 본인이 요청한 만큼 그 검사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퇴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바로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과 척추 골절을 심장병이라고 하는 남편의 말. 어쩜 이리도 상반되는지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왔으니까 몇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형님을 보고 가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형님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말아라. 오죽하면 119에 실려서 병원에 왔겠니. 척추가 부러졌으니 이제 어떡하냐. 꼼짝없이 벽에 붙어서 살아야 한다더라. 네가 힘들어서 어쩌냐. 당분간 네가 순자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해라. 알았지? 그제서야 저를 불러내신 본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제가 형님 꼬봉이에요. 사람 시켜서 오든지 말든지 하세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형님이고 뭐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누라 회사 일까지 다 팽개치고 내려가서 네 누나 뒤치작거리를 하고 네 누나 밥상 차려주고 네 엄마 시정 들라고 사기쳤지? 그랬더니 난리였어요. 사기는 무슨 사기냐며 누나가 자기 입으로 척추 골절 됐다. 심장병에 꼼짝 않고 병실에 누워있어야 한다며 걱정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내려오라고 한 거라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한 말을 해주자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면 좋냐면서 저에게 인성이 아주 못돼 처먹었다는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갈비뼈랑 손목에 금이 갔을 때는 형님이 금이 간 게 뭐 대수냐면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척추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던 실금이 간 걸로 죽을 것처럼 사기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3시간이나 차를 몰고 오게 하니?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 네 식구들, 특히나 형님한테 참 진절머리가 난다. 그냥 이혼하자. 제가 이혼 오래전부터 꿈꿔왔었던 건데 이번에 제대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다 컸겠다 싶었고 전부터 남편과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혼에 남편이 동의를 해주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 자기 통장을 관리를 했었고 공동재산은 반으로 딱 갈라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요. 아들들 학자금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병간호를 맡아서 할 것을 두려워했던 형님이 척추가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아서 눈앞이 안 보여서라는 핑계로 자기 엄마이면서도 병간호를 안 하는 바람에 남편과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군요. 누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골절이니 심장병이니 다 거짓말이잖아. 하는 수 없이 형님이 시어머니를 맡아서 병간호를 한다고 들었어요. 할 사람이 없었으니 도리가 없었던 거죠. 이혼을 조금이라도 늦췄다면 틀림없이 나에게 회사도 그만 다니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라고 했을 텐데 참 타이밍 잘 맞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잊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몰골이 헬쓱한 게 한 10kg는 체중이 빠져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다짜고짜 제 두 손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은성아,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이미 이혼한 전 부인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다니 어이상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세에 차도가 없으시더니 급기야는 치매 증세까지 있어서 한시도 붙어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형님이 간병인을 따로 두면서도 보살펴 왔었지만 간병도 못하겠다고 도망쳤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형님이 갑상선 저하 증세로 급작스럽게 살 30kg 가까이 찌면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진짜로 척추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혼자서 시어머니 병간호든 뭐든 너무 힘에 부친다면서 도와달라고 염치 없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까 또 그렇게 호소하면 내가 넘어갈 것 같았니? 식상해도 너무 식상하다. 한 번 사기친 걸로 끝내야지 똑같은 레퍼토리를 2번 사기를 치려고? 일 없다. 여기 오지 마라. 나 남자친구랑 함께 살고 있어. 또 한 번 찾아오면 내 남자친구가 너 어떻게 할지도 몰라. 나도 보장 못해. 알았어? 꺼져라. 뭐? 남자친구라고? 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친구야? 네가 무슨 상관이니? 별꼴이야. 그때 거실 쪽에서 제 남자친구가 누구냐고 하면서 내다봤습니다. 전 남편인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러 왔네. 그러자 제 남자친구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인사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전 남편은 기절초풍하면서 놀라 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남자친구가 반갑게 손을 내밀면서 그랬어요. 반갑다, 친구야. 나 사실 은성씨 오래전부터 좋아했었다. 마침 네가 이혼해줘서 잘 만나고 있다. 우리는 곧 혼인신고하고 결혼할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전 남편의 동창이었어요. 제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저를 좋아했었는데 제가 전 남편과 먼저 사귀게 되어버려서 참 많이 아쉬워했다가 부인과 사별한 이후로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 남자친구는 전 남편에게 그랬죠. 내가 네 전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만 이젠 찾아오고 그러지 마라. 내 와이프가 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결혼식 청첩장 동창들한테 돌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 뒤로 전 남편은 저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 덕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더니 끝까지 염치 없는 전 남편과는 정말로 잘 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차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딸이 2명 있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친정 간다고 서울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차표가 잘못되어서 급하게 표 파는 곳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이 엄청나고 6살, 9살 애들이 옆에서 칭얼대니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까딱하면 차표도 날아가고 차도 못 타게 된 상황이라 서울역 안에 있는 초록 의자에 짐을 두고 애들한테 절대로 어디 가지 말고 짐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역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서울역이었고 동냥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붙잡아 간다는 별의별 소문도 있었고 무서운 곳이었죠. 그랬으면 안 되는데 애들끼리 더 쓰면 안 되는데 저도 그때 차표에 정신이 팔려 첫째한테 짐 지키고 동생 돌보라고 한 뒤 표를 바꾸기 위해 매표소로 갔지요. 한참을 줄 선 후 차표를 바꿀 수 있었고 다시 아이들이 있는 그 초록색 의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초록색 의자 위에 있는 분홍색 보자기만 보이고 애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애들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피가 거꾸로 돌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홍색 머리띠한 키 큰 여자애랑 노란 실핀 꽂고 있는 흰색 스타킹 신은 키 작은 여자애 못 봤냐고 물어봤지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저는 거의 패닉이 된 상태로 관리사무소 같은 곳을 찾아가 방송을 해달라고 빨리 좀 애들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거기 직원분들이 저희 딸들에 관한 인상착의를 방송해 주시고 저는 서울역 온 사방을 애들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목이 터져라 애들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중 뒤통수에 누가 아줌마! 아줌마! 라고 크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정신이 팔려서 저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계속 애들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향했죠. 그러자 뒤통수에서 애 찾는 거 아니요? 여기 애가 울고 있는데? 아줌마! 아줌마!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확 들어오면서 뒤로 돌아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애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쪽이요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 쪽으로 달려갔죠. 노숙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쪽에 애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한 노숙자가 울면서 지나가고 있는 첫째를 붙잡아 엄마 어디 있냐고 왜 여기서 울고 있냐고 물었던 것이었고요. 마침 방송에서 애를 찾는다는 소리가 들렸고 노숙자가 애를 붙잡고 영무실로 가려다가 제가 애들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자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저는 첫째를 보자마자 펑펑 울며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미연아, 엄마가 절대로 어디 가지 말고 짐 지키고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이럴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예슬이는 어디 있고 너 혼자 있어. 예슬이는 어디 있는데? 라고 말했죠. 그러자 미연이는 꺽꺽 울며 누가 나 때렸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최미연,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이 없어졌는데 누가 때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거는 동생 찾고 나서 말하고 예슬이 어디 갔냐고 물었었잖아, 엄마가. 라고 말하자 미연이는 그제서야 울며 상황을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예슬이는 제가 계속 안 오자 기다리는 게 지쳤는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미연이는 첫째로서 엄마 말을 들어야 했기에 예슬이 손목을 세게 잡으며 안 된다고 최예슬, 너 엄마가 한 말 못 들었어? 기다리랬잖아. 나도 힘들어. 라는 식으로 말했대요. 미연이도 어린 나이인데 지 동생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덥고 사람 많고 답답한 곳에서 30분을 넘게 기다리느라 짜증이 날 대로 짜증이 난 미연이는 예슬이에게 화를 냈나 봅니다. 예슬이는 미연이 손을 확 뿌리치고 엄마 찾으러 갈 거야 라고 했고 화가 난 미연이도 자기도 엄마 찾으러 갈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둘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서로를 잃어버린 게 된 것이었죠. 저는 첫째를 영무실로 데려가 맡기고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정신없이 다시 둘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정말 옷이 흠뻑 젖어 땀이 뚝뚝뚝 흘러내릴 때까지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올 때까지 서울역 온 사방을 뒤집고 다녔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도 온 상태였고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도 바로 달려와 서울역과 그 근처를 쥐잡듯이 찾았지만 낮이 밤이 될 때까지 둘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후 집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시간에도 둘째는 보이지 않았고 저희 부부를 불쌍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순찰대를 배치해 그 일대 쪽방촌과 애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찾기 위해 남편과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지방으로 사방팔방 돌아다녔습니다. 한번 지방에 가면 일주일 넘게 있었으니 수입은 없고 지출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둘째 찾는다고 첫째도 보살펴주지 못하고 집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있던 집도 날아가고 정말 진짜 단칸방을 얻어서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전단지 몇만 부를 제 손이 닳도록 돌리고 사람 구할 돈도 없었기에 그걸 혼자서 다 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둘째만 신경 쓰느라 첫째를 보살피지 못했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첫째를 위해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가슴에 묻고 첫째를 보살피자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정말 울음을 가슴으로 삼키며 직장을 다시 다녔고 그렇게 첫째를 키웠습니다. 첫째는 저에게 엄마, 나 때문에 예슬이 없어진 거야? 나 때문이지. 내가 그때 화 안 내고 짜증 안 냈으면 예슬이 내 옆에 있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본인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극심하게 불안해했지요. 학교도 적응을 잘 못했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다행히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해가 지날수록 안정이 되었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건강하게 졸업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특이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아 일본에서 취업을 했네요. 일본에 가서 일을 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뻥 뚫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자꾸 둘째 생각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저를 위해서 시간만 나면 봉사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갓 태어나 버려진 애들을 도우며 그래, 우리 예슬이도 어쩌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사실 달래는 것보단 그냥 삭히고 덮어놓은 거란 표현이 맞네요. 이렇게 봉사를 하던 중 봉사팀장님과 함께 새로운 고아원을 가서 봉사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 몸이 너무 끈적해져서 봉사 후에 목욕탕에 갔어요. 저는 평소에 목욕탕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예슬이 때문이에요. 예슬이 왼쪽 등 아래에 가로로 큰 점이 있고
오른쪽 날개뼈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에 초반에는 전국 모든 땅을 다 돌아다닐 정도였지만 마음을 비운 지금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그런 정도가 되었죠. 그렇게 그 새로운 봉사를 끝마치고 목욕탕에 가서 등을 지지고 때까지 전부 밀고 난 후 밖에 나와 선풍기로 몸을 말리고 있는데 어눌한 한국말을 하는 여성 한 명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등에 우리 예슬이 몸에 있었던 똑같은 위치에 검은 점과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아가씨 잠깐만요 라고 소리쳤는데 그 아가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저를 쳐다봤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혹시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부모님 성함이 뭡니까? 아니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둘째 몸에 있던 점이 그쪽 몸에 똑같이 있어서 그래요.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어눌한 한국말로 다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맞다고, 본인 입양하라고. 부모님은 미국인이고 본인은 2년 전에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국말 배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못한다고. 그냥 나는 한국에서 입양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입양된 곳을 찾아가 부모님 정보를 찾으려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나도 한국에 일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가씨가 입양하라고 말한 순간 예슬이가 맞구나. 찾았다. 내 새끼 찾았다. 라고 하며 그냥 꽉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마가 불룩 튀어나오고 코가 오똑한 게 지아빠랑 똑 닮았고 어렸을 때 예슬이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슬이는 당황하며 뒷걸음을 쳤지만 저는 예슬이 엄마야 엄마 라고 말했죠. 예슬이는 영문도 모르고 한 아줌마가 와서 갑자기 본인 딸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겠지요. 저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고 그 아가씨와 목욕탕에 나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핸드폰에 있던 예슬이 어렸을 적 사진들과 첫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가씨도 놀라더라고요. 본인이랑 닮았다면서요.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채취하는 키트로 구강세포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 저희는 친자 확인이 일치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걸 본 순간 그냥 온몸에 힘이 풀리며 남편과 함께 펑펑 울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첫째 딸도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진실을 알게 된 예슬이는 저에게 전화가 와 한참을 말 못하며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해외 입양을 보내면 시설에서 일정 부분 돈을 받았고 그 때문에 우리 예슬이가 해외로 입양된 거였습니다. 부모가 뻔히 있는 애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하네요. 우리 예슬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예슬이는 충격 때문인지 어렸을 때 기억을 아예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나만 미국인 부모와 다르게 피부색이 다르고 학교에서 차별받아야지? 내 원래 부모님은 누구지? 날 버린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사춘기 시절을 한참 힘들게 보냈답니다. 등에 있던 빨간 점과 큰 점을 빼려고 시도도 했지만 빨간 점은 빼는 게 불가능하고 설령 수술을 하더라도 불주사 맞은 것처럼 흉터가 생긴다길래 안 했고 검은 점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빼는데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해서 빼는 걸 미뤘다고 합니다. 그게 컴플렉스였고 누구한테도 보여주기 싫었는데 이걸로 저희가 딸을 찾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이 기적 같은 일을 어찌 알았는지 모 방송사에서 저희 이야기를 취재한다고 했어요. 큰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다뤄지는 것을 평범한 직장인인 예슬이는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부담되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적 같은 이 이야기를 저희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 이렇게 제가 자주 보는 채널에 제보하게 되었네요. 첫째가 한국으로 도착하자마자 예슬이를 찾았고 둘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첫째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예슬이도 감격스러웠는지 눈물만 계속 흘렸네요. 정말 그 당시 잃어버린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수사도 안 된 채 해외로 입양됐대요.
그런데 애타게 찾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보고 계신 해외 입양아 분들과 그 부모님들은 경찰에 가서 DNA를 등록하세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등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저희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는 딸을 찾았지만 아직도 아이를 찾고 있을 부모님들을 위해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만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